단순히 과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상담가나 또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거나 정말 심각하게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무엇을 사도 다 지가 상승으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지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를 전망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 네, 안녕하세요. 아비딩의 이코치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을 비교해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줄곧 2021년 부동산 시장과 2022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접근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줄곧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럼 오늘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들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딩 시장 대신에 아파트 시장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좀 아파트 시장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아파트 시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주택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출 규제가 거의 없었어요. LTV나 DSR이 거의 규제가 없었고요.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대출의 제한이 덜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저금리 시대였죠. 또 세금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때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요, 일반 과세랑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또 네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요,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어요. 금리도 적고 공사비도 적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었죠. 그리고 그때는 주택이 부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추진력을 갖고 많은 공사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공을 하고 이미 많이 주택들이 들어와 있죠. 자, 특히 갭 투자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전세를 껴서 내 돈 한 2, 3천만 원 있으면 대출 껴갖고 서울에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요, 두세 채씩 집이 있던 거는 기본이었고 많게는 몇백 채씩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빌라왕, 아파트왕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과 혁신 기업의 등장이에요. 삼성전자, SK, LG 등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점점 경쟁력을 강화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3에서 4%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승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구 증가였죠. 꾸준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수요가 당연히 늘어났고요. 또 핵가족화 1인 2인 가구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또 당시에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 열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돈으로 대출 끼고 부모님이 조금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갭 투자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투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 청년들이 내 집 마련 을 아예 포기를 했죠. 그러면서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자, 네 번째는 아파트 공급 부족입니다. 당시에는요,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도 그때 당시는 이제 막 시작을 했었고요. 또 공급량이 부족하고 인구는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이전의 부동산 시장을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2022년 이후에 현재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다주택 투자의 시대적 종말입니다. 지금은요, 자, 세금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금으로 인해서 사실 다주택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다주택자들의 취득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3.4%예요. 양도소득세는 70%입니다. 종부세는요, 자, 중과세로 내기 때문에, 자, 강남에 아파트가 한 4채 정도 있으면 200억 정도 되거든요. 보통 200억 정도 되면은요, 종부세가 한 1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세금만 1억씩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팔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전세료 껴있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70% 이상 내버리면은요, 세금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팔아도 전세금을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제한이 되었죠. 또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시장의 변화예요. 전에는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도 따라 올라갔죠.
있죠. 그러면서 갭 투자 활용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세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역전세 리스크도 증가를 했어요. 과거에 없던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현재는 증폭을 했습니다. 전에는 매매 금액이 5억이면 전세를 한 4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억에서 2억 5천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끼더라도요, 매매를 하려면은요,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경제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6%입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률은요, 점점 낮아질 전망인데 한국연구원에서도 10년 안에 우리나라는 제로 성장에 진입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대기업들이요, 더 이상 혁신적인 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많은 기술이 유출이 되면서 중국 기업의 상당 부분 많이 빼앗기고 있죠. 결국 기업이 하락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저출산이 본격화가 되었죠. 당연히 주택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폐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 상권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초등학교가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최근에도 한 3개 폐교를 하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한 10개 중에 한 군데는 폐업을 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고령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자,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실버타운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파트 공급과 수요의 변화입니다. 현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는 하나 과거보다는 확실하게 덜 심각한 상황이죠.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과거처럼 극단적인 공급 부족 현상은 없어졌습니다. 또 GTX가 최근에 개통이 되었죠. 이제는 강남과 경기도까지 한 10분대에서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부의 수요가요, 외곽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이유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과거보다 확실히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거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도 오른다라는 이런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2015년에 산 게 지금 얼마가 되었으니 앞으로도 얼마가 될 것이다. 또 과거 2017년에 전세 가격이 잠시 엘스가 10억이었는데 지금 15억이다. 앞으로도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단순히 과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상담가나 또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거나 정말 심각하게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무엇을 사도 다 집가 상승으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집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를 전망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거의 시장에 비해서 지금 시장의 투자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자, 과거와 현재 시장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한다면, 자, 이거는 곧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